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딱 2주 전에 어떤 방송을 했냐면 여러분 이러다가 4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리고 응우옌 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아이디를? 응우옌 카피주님? 코로나 걸렸냐고요? 제가 그럼 큰일 나죠. 그럼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걸리려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너무 답답하시죠 보기에. 저도 정말 이거 다 벗어 던지고 싶은데 지금 방송과 상황이 그만큼 엄혹하기도 합니다. 도열파파님 그래요. 우리 건강 조심하자고요. 핑크로보님, 고르빈님, 케이꽃님님 오늘도 와주셔서 반갑고요. 처음으로 출첵하신다고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기술주 얘기 나올 때 항상 처음 첫 손가락에 꼽는 회사 중에 하나죠. 아마존. 이 회사가 제법 돈을 잘 벌었다는 소식도 여러 번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도 예전처럼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아마 국내에서 가장 잘 전망해 주실 수 있는 분일 겁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를 런칭하셨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 네.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서학개미만 구조하고 동학개미는 구조 안 해주십니까? 제가 동학개미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서학개미들 많이 구조하시는 구조 대장님이 되셨는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우선 가장 큰 매출은 커머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많이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부분이지만 광고 매출을 통해서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작년 전체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번 돈이 아마존이 3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5조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광고 매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번 것이 아니라 아마존 앱과 웹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자신 플랫폼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마진율이 50%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물건 팔면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도 쿠팡이나 G마켓이나 다양한 쇼핑 앱을 쓰시다 보면 청취자분들도 그 검색을 하게 되고 보면은 보면은 상위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 광고 매출로 한국 돈으로 35조 정도를 벌어들인 겁니다. 35조 원을 광고만으로 벌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이제 크게 세 번째 이제 큰 돈은 한 작년에 번 돈이 이제 AWS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버는 매출이 작년에 한 2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70조 가까이를 벌었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으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광고로도 돈을 벌고 또 서버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버는, 그리고 이제 작게는 공식적으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류 창고 서비스라든지 배송을 통해서도 돈을 법니다. 보통 이커머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물류 창고 운영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서버 운영이라는 데 돈을 버는데 아마존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커머스가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서도 돈을 버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버나요? 남들은 그 비용 써서 창고 빌리고 아니면 네. 창고 세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도 다른 회사 거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네, 아마존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독특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버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커머스 하는 기업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특정 어버이날이라든지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날에 서버에 고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서버에 하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버가 보통 때는 한 50대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100대가 필요한 거죠. 아마존도 크리스마스 때는 100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조스가
그럼 보통 때는 50대가 노는 거잖아. 야, 이 50대 놀리지 말고 우리 안 쓰는 동안은 남들에게 임대해 주자. 아, 빈 방이 남는 시기에는 방 빌려주자.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빌려주다 보니까 이거 수익이 짭짤한데 그럼 우리 1,000대 빌려가지고 우리 50, 100대 쓰더라도 나머지도 임대 사업하자. 그래서 임대를 시작했던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한다. 참 기가 막힌 그렇죠. 발상이네요. 근데 그 발상이 모두 다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물류 창고도 운영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서드 파티라는 셀러들도 창고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도 보면 물류 창고에도 보통 때는 50 쓸 때도 있고 100 쓸 때도 있는데 가끔 50이 남으니 요 빈 방도 우리 셀러들에게 임대해 주자. 물류 창고도 우리 거 쓰게 하자. 돈 내고 공짜는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 선박 이 부분도 워낙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마존이 선박회사도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 선박도 고기 그렇게 꽉 차 갈 때도 있지만 비겨갈 때도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자. 아마존은 자신이 들어가는 큰 비용 부분을 항상 비즈니스화를 합니다. 남들하고 비용을 반드시 나누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분을 절감시키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같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지난해 전 세계가 공급망 때문에 난리 네. 또 유통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슈퍼마켓에 진열할 사람이 없다까지 나온 상황인데 네. 아마존은 보면 이 대란 와중에도 지난해 그래도 그럭저럭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았고 돈도 잘 벌었단 말이에요. 이게 고유의 사업 모델 덕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외부적인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고용난이 있고 그러니까 구직난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의 3배를 주면서 창고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인력이 올라간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커머스 기업의 주가, 쿠팡도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간 이유들이 뭐냐면 이런 인플레이션과 고용난 등 부분에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이 상승하다 보는데 이 이커머스는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보니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못 올리면 결국은 이윤율을 깎아먹고 회사가 손해를 보는 지금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커머스는. 네. 그런데 아마존은 바로 이런 말씀하셨던 독특하게 비용 구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아껴가고 여기서 심지어는 이윤까지 창출해내면서 이러한 흔히 말하는 순이익 하락 압박들을 상쇄시키는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그 여름에 파라솔 수요가 되게 많지만 네. 한겨울에는 파라솔 다 묶어놓잖아요. 네. 이걸 장마가 심하게 드는 지역에 가서 큰 우산으로 빌려주면서 돈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많죠. 아, 정말 그 창의력 대장인데요. 네. 광고 수익도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광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앱이나 그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되는 그 광고, 검색량 이런 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치는데 네.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서 광고 수익이 미국 3위다. 네.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사실은 36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돈 36조 정도 되니까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국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 전체 광고 시장에서 미국도 작년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체 광고 시장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50%의 약 90%를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즉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이 미국 같은 경우 다 선점하고 있어서 둘이 나눠 가지고 있었군요. 둘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3자 경쟁 체제로 바뀐 겁니다. 아마존이 3위 업체인데 페이스북을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뭐 어떤 전문가들 하는 2, 3년 내에는 뭐 페이스북하고 유사한 수준의 광고 매출을 아마존이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존 광고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브랜드 입장 또는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를 했을 때 제 물건을 구매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거 마음에 드네. 근데 결국 어딜 가야 되겠어요? 상점을 가가지고 눈에 띄니까 맞아, 저 유튜브에서 봤던 광고,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광고를 해서 물건을 구매하기까지는 오랜 경로가 걸립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어디에 갑니까? 결국은 가는 데가 이커머스 앱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검색을 해서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보통 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쓰이는 다양한 앱들에 가셔서 검색해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그 검색 결과에 그 광고가 노출되면 가장 구매가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전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광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톡 네. 건드려주는 그 지점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달 뒤에 사고 싶어서 그걸 검색했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는 광고는 가장 효과가 좋은 광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그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광고 효율이 좋다 보니까 광고주들도 점점 아마존에다가 하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는 제품을 검색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 약 70%가 과거에는 전체는 다 구글에 갔었는데요. 검색 서비스를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제품을 검색할 때는 그냥 바로 아마존 가서 어차피 아마존 가서 살 거니까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70%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요즘은 제품을 검색하려고 하다 보면 네이버라든지 워낙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네이버도 쇼핑이 있다 보니까 네. 그곳에서 가격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 효과가 대단히 높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자판 쫙 깔아놓은 그 길목에 굉장히 몫이 좋은데 아마존이 자판을 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효자 상품으로 불리는 그 PB 상품들 그러니까 네.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이 아마존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약 50%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마존이 물건이 잘 팔리는 건 PB 상품을 만들어요. 한국도 큰 대형 마트 가면 PB 상품 많거든요. 그쵸. 김도 어느 김 다 마트 김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들 잘 나가는 물건들 쉽게 나가는 것들 흔히 말하는 반복해서 아주 빈번하게 프리퀀시가 높은 제품들은 PB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존도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셀러들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경찰에 당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아니 저 좋은 길목에 우리도 광고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네 것은 버젓이 광고랑 비슷한 위치에 올라와 있고 우리 장사 못 하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규제해 주세요라고 미국 정부의 유럽 연합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인도는 이미 작년에 아마존이 투자한 인도 회사에다가 또는 모든 인도의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PB 상품 아예 검색에 할 때 천면에는 노출시키지 마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거 제일 잘 보이는 칸에 진열하다가 뒤로 밀어나오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존이 지금까지는 잘 나갔지만 이 회사라고 또 무한 증식이 될 거냐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보다 매출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55%씩 성장하고 30%씩 성장하는 기적 같은 성장률을 이뤄내기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형국이든지 간에 코로나가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효과라는 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커머스의 기업 성장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비용 압박이 오면서 이윤율이 저하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빠른 급상승을 못한다라면 이윤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던 PB 상품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또는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이런 이유로 전 세계 규제 당국에서 아마존을 비롯하여 빅테크 기업이라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셔야 될 것은 올해는 정치해입니다. 가장 두 가지가 큰 포인트인데 네. 미국으로 보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빅테크 규제하겠다고 33세의 칸이라든지 이런 젊은 인재들까지 동원하면서 빅테크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그리고 공화당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전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벌써 작년 12월에도 1차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게 올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올해 집행위 위원장입니다. 유럽연합의 즉 국가 정상들의 일종의 짱인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운영하면서 네. 올해는 내가 이거 반드시 성과내겠다고 여러 번 수차례 공약을 했는데 왜냐? 지금 4월 달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6월 정도 되면은 프랑스 의회 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반드시 내 임기 안에 이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를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법안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타겟팅 광고를 없애겠다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PB 상품, 자사 상품 우대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한테 이건 되게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 두 개로 돈 제일 많이 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정도 즉 프랑스 선거들이 끝나는 한 6월 달 정도하고 미국 대선이 중간 선거가 있기 전인 10월 정도에 이런 법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존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적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충격들이 부정적인 효과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걸 아마존이 예상치 못할 리가 없으니 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첫 번째 하는 건 로비 자금을 쓰는 거죠. 사실은 유럽의 브뤼셀이라든지 네. 미국의 워싱턴에는 과거에는 석유 화학 기업들이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썼다면 지금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첫 번째가 1위가 구글이고요. 2위가 뭐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이 이 4개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로비 자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안대로 통과되면 초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구글이건 모두가 지금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 즉 지금 현재는 메타로 바뀐 것도 얼마 전에는 영국의 뭐 총리 과거에 했던 분들을 외무부 장관, 이제 메타도 외무부 장관 두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로비에 총력을 가하고 있어서 이 첫째적으로는 그걸 하고 있을 거고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말씀하셨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구조에서 돈을 버는 구조로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KPEX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장기 설비 투자 비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네. 2022년 12월 달 기준으로 볼 때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아마존이 KPEX로 쓴 돈이 661억 달러예요. 한 70조를 쓴 거죠. 야. 이 중에서 40%를 아마존이 어디서 썼냐면 AWS에 썼습니다. 즉 서버를 갖다가 증설하고 서버를 바꾸는데 그 많은 돈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를 어디서 썼냐면 웨어하우스 물류창고에 썼습니다. 물류창고는 아마존이 물류창고를 확대하면서 비용도 줄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돈도 벌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AWS도 돈 버는 곳이고요. 그리고 웨어하우스도 돈 버는 곳이고 그다음에 한 25%는 어디서 썼냐면 트럭, 비행기, 배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뭐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텔란티스에다가 자동차를 갖다가 트럭을 갖다가 20만 대를 주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송에 있어서도 이미 미국 그 페덱스라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물류 회사보다 훨씬 더 물류 전달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마존이 물류 회사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와 물류 회사 뭐 이런 비용이 식으로 나가는 부문까지도 사업화하고 있다. 네,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업화해서 아마존이 이것을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성장의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이 보시기에는 아마존이요. 주가가 좀 흔들렸어요. 최근에는. 그럼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뭐 주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고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메타버스 한국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련주를 샀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시장 신호를 갖다가 뭐 언론이든 뭐 전문가들이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네. 메타버스만 듣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저희가 다음번 시간에 왜 메타버스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학개미 구조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